보통 그 진보라고 얘기할 때 그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제 유물사관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진보한다 그러는데 그 이미 역사 속에서 파산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진보라는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어쩌면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그 스웨덴의 그 사회민당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이론가 역할을 했고 재무장관 하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그 복층가를 만든 그 스웨덴의 재무장관인 비브 폴스라는 사람이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소위 이런 승자독식 자본주의로 가기 쉬운 이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쉬운 이 사회주의 양극단을 넘어서는 사회주의라는 그 이론을 만들면서 이 자본주의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악마의 맷돌로 작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을 극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악마의 맷돌을 가지 않도록 자본주의 고기를 한편으로 쥐고 한편으로 이제 국가를 잘 길들여가지고 이 정말 서민대중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잠정적인 유토피아를,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잠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그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날 그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시아시키는 결국 달나라가는 그 목표를 달나라에 두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봐야 10%의 생산성밖에 못 가진다고 해요. 나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안에서 혁신해버리면 10%가 아니라 1000배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달나라간다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건데 결국 닐 암스트롱이 결국 우승하고 한번 달나라를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아무런 이 정치 상황에서 이게 뭐 되겠냐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그런 목표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런 사고를 하는 게 문시아시킴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벤처기업가들이 주로 추구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벤처기업이 한 10년 만에 대재벌들을 따라잡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꼭 이거는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유토피아 현실주의 정치적 기초가 이제 특별히 민주주의 정치공동체의 이제 마을공화국이다. 마을공화국을 기초로 건설한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그리고 이 마을공화국이 지구연방으로서의 어떤 세계체제 이런 삼중적인 체제로 지구 질서를 좀 바꿔내야만이 이 어떤 전쟁과 폭력의 이 체계를 끝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세상에서 인간이 선과 악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전쟁과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쟁과 폭력과 불평등을 굉장히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과학 지구연방과 소위 국가연합이 주로 강대국 중심의 국가연합인 유엔이 상호 견제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그런 세계체제를 구성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유토피아는
완전히 실현될 수는 없지만 인류가 생각하는 우토피아,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국정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이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근사치를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노자는 소독감이, 간디는 스와라지, 정다사는 여전제널, 만든의 마르크스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니 공산당이니 이런 얘기 다 쓸데없던 얘기였다. 이제는 결국 꼬면, 마을과 이걸 기반으로 어떤 꼬면의 연합의 연합 방식으로 그 국가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그런 대사상가들과 어떤 그 고등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마을과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계 일각의 세계 통합연구를 꿈꿨던 게 모든 대사상가와 고등종교의 창시자들이 꿈꿨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유토피아로 존재했지만 이게 꼭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네오 직접민주주의 보편화는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생태마을과 마을과학 같은 기초공동체, 그리고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의 이 세계적 네트워크 연방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우리는 꿈꿔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보통 우리 하나님 나라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뭐냐?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와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타원형의 두 중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서가 불교 경전이 가르치는 그거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 제가 공부한 신학을 보면 이제 소위 교회 신학, 캐리그마, 마을의 신학,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신학이라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개가 삼각기둥처럼 잘 조화를 이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캐리그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종교주의, 성전 중심의 종교주의 편향으로 가고, 또 이제 민중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을 받는 게 너무 이제 운동의 신학에 집중하면서 이 어떤 교회와 마을, 구체적인 마을로부터 너무 이렇게 떠있던 거 아니냐,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존신학적 교회론이 재구성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애초초 교회론을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고체형 교회라면 이 마을 공동체나 이 마을공화국은 이 액체형 교회로 비유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운동 속에 있는 교회는 기체형 교회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초가 물의 본질이라면 그 물은 형태는 기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액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 우리가 신학적 접근이나 현실의 교회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유연하고 활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이렇게 마을 이렇게 클 때 과제는 그 대전 신학대학의 정원복 교수가 정리하는 건데, 눈으로 한번 이렇게 눈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운동 마을 목회 성서적 역사를 그린 거는 거룩한 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하나님 나라의 부추는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나라 영구혁명과 잠정적 유토피아는 상당히 하나님 나라 영구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잠정적 유토피아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번 생각해볼 중요한 개념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와서 현존하고 이미 오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 마을 목회 성서적 운동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마을 목회가 우리 목회의 어떤 모델이고 원형인데, 갈릴리 마을 치유 캠프를 보면 그거는 오늘날
주식에도 국민운동본부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을 주식을 읍면동마다 지금 뭐 의료 대란이 시작인데 거기에 목사님 종교계가 개입해서 의료를 너무 의료가 이제 시장화되는데 이게 공공의료와 시장의료가 50대 50을 되면 의사들과 저렇게 난리를 칠 수가 없어요. 의사들 당신들 해보고 공공의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온 국민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하는 공공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나 불교 사찰에서 운영하는 제3의 공동체형 의료, 그 다음에 이게 시장에서 추구하는 의사들이 개업해서 하는 의료 시스템, 이 세 개 시스템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견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뭐 100% 아니면 95% 이상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정부도 교회도 아무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선거 끝나면 의료 문제가 이제 국민 공론화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종교계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좀 나서셔서 이제 그런 공공의료를 확충시키고 저희 교회와 절에서 이런 의료 재단을 만들어서 이게 의료 자체를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갈릴리 마을 치유 캠프의 어떤 정신에 부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마을 보상 캠프는 지금 민간 명의에서 도농공생 투숙플랜 마을 급식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읍면동단위에서 교회에서 사찰에서 그런 어떤 마을 급식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만큼 우리 다 같이 먹자, 이런 마을 밥상운동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의 잔치 캠프는 전국 3,500개 읍면동에 마을 통역밴드를 만들어서 사시사철마다 그 통역밴드가 마을의 경조사를, 읍면동 단위의 경조사를 챙기고 같이 공동체적인 풍요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노래는 우리 전국 내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마을 전도 캠프는 결국 의식개혁 공동체 영성운동이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화려한 풍요를 추구합니다. 화려한 풍요. 근데 종교, 불교든 기독교든 추구하는 건 소박한 풍요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라서 조선호텔에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밥 먹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밥 먹는 상황이 아니라 비교적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이렇게 풍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박한 풍요를 전 국민이 누려야지, 이 돌격차가 심한 특정한 사람만 화려한 풍요를 주고 나머지 사람은 저거 막 선만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고, 부러우면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뭐 폭동 사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제약돼요. 그래서 갈릴리 마을 말씀 캠프는 우선 이제 저희 전국민에서 추진하는 이제 마을대학 운동이에요. 마을 자치대학, 마을 대학원, 마을에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만나니까 퍼마컬처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원, 수치원, 소위 사회적 농장형 양로원까지 이걸 읍면 단위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국가도 같이 하겠지만 이제 교회나 사찰에서 먼저 그런 걸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직접민주주의 마을과학 운동의 원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마을목회가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과학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루터의 라이스니 마을 자치공화국이나 이런 디아코니아 운동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왜 교수님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을까? 이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아쉽기도 한데,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대전화시와 마을로만 초점인지 이건 너무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마을공화국과 사회는 인류 정치 공체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시종마을, 소위 마을공화국, 시종마을에서 부족국가, 부족연맹국가, 소형 부시국가, 소위 아테네 같은 소형 부시국가를 갖다가 중대형 국가로 가서 거대한 제국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문명이 승자독식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네오 수역 채취 농업문명 시대로 사회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을과학 시대로 점차 문명이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4.4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15분 거리 생활권이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 단위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특히 이제 파리나 이런 나라에서 파리 시장 같은 경우 파리를 15분 거리 생활권으로 다 파리를 재건축해가지고 불필요한 건물들 다 없애버리고 녹지 공간을 만들어버리고 전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15분 거리 안에 15분 거리 생활권이 일종의 마을과 꾸며지죠. 그 안에 공동육아 체제, 공동육아, 그 다음에 노인들이 공동 돌봄 체제, 노인들이 양로를 가지 않고 마을에서 편안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사회를 좀 재조직하고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보면서 인류가 이제 변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현촌자치를 보면 향약이라고 마을 혼장헌법, 향행, 마을 의회, 유양소, 마을 정부, 사창, 마을 기금, 소원, 마을대학 이 5개가 한 현촌을 자치의 기본 기둥이 됐어요.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현촌자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현대 한국 주민자치를 보면 제어리의 직후, 해방 직후의 제어리와 사회혁명 직후의 읍면동장 선출제와 마을 자치정부가 잠깐 1년 각각. 근데 이제 그게 제어리의 이후에 바로 마을 자치를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소위 직전민주주의와 마을 자치를 없애버립니다. 읍면동장 선출제야. 그래서 이 사회부에 다시 부활했다가 한 1년 하다가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 등장해가지고 이 읍면동장 선출제하고 주민자치를 또 싹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군사독재 체제로 왔다가 이제 현재는 87년 때 군사독재가 물러났고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서 그래도 완전한 주민자치가 안 되지만 좀 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그런 주민자치를 만들자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소위 관치의 보조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또 이거보다 좀 발전했어요. 이건 이제 자치와 관치의 협치기관이다. 여전히 관치가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장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한 50명 구성이겠죠. 근데 이게 마을 예산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별 이렇게 활동성이 없는 거죠. 사람들 참여도 좋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되려면 읍면동장 선출제를 해서 마을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마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런 예산을 하고 이제 재정분권을 해가지고 한 마을에 최소 50원에서 100억 정도가 내려오게 해서 공동육아, 노인들 공동돌봄 이런 최소한 사회 안정망과 저출산의 문제,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걸 이제 마을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문제 하지 않으면 한국 저출산 문제 제가 손해로 장을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총회, 그러니까 읍면동장 선출제를 통한 마을 자치정부가 구성이 되고 국가 예산이 읍면동으로
뭐 50억, 100억을 내려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소위 프랑스나 많은 선진 국가들이 하고 있는 자치국권 체제를 만들지 않고는 이 저출산과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자치 역사가 아까 그 말과 그게 뭐냐? 자꾸 말과 얘기하는데 또 뭐 영어로는 타운 퍼블릭, 리퍼블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과는 아주 그 정치적 기초적인 정치 공동체인데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소위 말과 세처의 어떤 총체적인 개념이죠. 하나는 그 휴먼웨어로서의 어떤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마을 자치정보, 마을기구, 마을대학원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쓰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마을의 자연자원, 공간자원, 역사자원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 타운 리퍼블릭, 마을공화국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주민자치 마을공화국 현황을 보면 스위스가 이 마을공화국 체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마을공화국 꼬문과 그 읍면동단의 마을 꼬문과 지방정부 칸톤과 연방정부의 삼중체제로 소위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을 앓고 엮어가는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스위스는 국가 예산을 읍면동 마을공화국의 여기에 30%를 쓰고요. 지방정부인 칸톤이 40% 쓰고 연방정부가 30%를 씁니다. 그러면 이걸 한국에 대입하면 우리가 670조인데 그게 30%를 3,500개로 나누면 한 개 읍면동에 그 150원인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어느 특정한 그 읍면동을 같이 종교인들이 잘 협의해서 그 150억을 쓸 수 있다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이미 스위스는 그걸 다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정치 그 정치인들하고 고위 관리들은 직접민주주의나 주민자치는 퍼플리즘으로 빠져 그 대정치를 해야 돼 이런 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프랑스는 스위스보다는 좀 못해요. 그렇지만 마을공화국 꾸면 시범거리 생활권 중심의 자치분권 체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중앙집권 체제를 같이 그 양날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그 25년 전에 세계 최대 저출산 국가였다가 지금 저출산을 극복한 그 모범국가가 됐죠. 근데 이건 이따가 그 겹치기 때문에 이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그 지역 자립 시스템, 이 마을과 그 지구의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인류는 지구를 재야생화시키지 않으면 인류의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지구가 다 멸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를 재야생화를 해야 된다. 재야생화를 기반으로 이 초록명사에 얘기하는 마을공화국이 자리 잡고 그 지속 가능하려면 한 16개 분야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자립 시스템도 이렇게 한 8개 정도의 자립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이 강의한 PPT를 우리 김기봉 씨님한테 보내기 때문에 단톡방에 올라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공학 사회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시군구 마을자치의 정치 목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보면 후진국형, 개발도상, 중기국형, 선진국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후진국형은 대의민주주의를 무늬만 대의민주주의예요. 근데 사실은 독재체제죠.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체제는 그건 이제 후진국형 민주주의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개발도상 중기구형은 이 대의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 체제입니다. 이 외발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형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함께 가는 양발민주주의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와 자치민권 체제가 융합돼서 양발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은 경제는 소위 성장 동력을 옛날에는 추격 경제를 해가지고 선진국 따라잡고만 나가다가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을 스스로 그걸 만들어가면서 이제 경제는 선진국형으로 이미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문화도 이미 문화는 케이팝 같은 경우는 영어와 케이팝을 세계를 선도하는 것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문화 모든 부분이 무슨 방역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선진국형으로 다 넘어가는데, 유독 정치만 지금 외발민주주의 체제에 아주 불안하고 위험하죠. 그리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압승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주민자치도 문명동정 선거 이거 다 해버리고, 그래서 주민이 국민발언, 국민소환,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다 바꿔버리고, 이제 국민 대의정치인들이 한 50% 국정을 담당하고, 국민이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 이런 공론정치를 통해서 국정의 50%를 담당하는 선진국형으로 빨리 나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은 좀비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비라는 뭡니까? 영혼 없는 사통장이라는 얘기인데, 직접민주주의가 없는 민주주의 체제는 그 사통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마이클 존스턴이라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 부패 체제인데, 이 외발민주주의 체제, 대의민주주의만 작동하는 이런 체제에서는 좀비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소위 재벌, 검찰, 정치권, 언론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편먹고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서민들과 국민들의 등골 빼먹는 체제가, 등골 빼먹기에 딱 좋은 체제가 이 대의민주주의 외발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완전히 역부족돼가지고 나는 법법을 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양발민주주의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가려다가 이제는 후진국처럼 아르헨티나 이런 데처럼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현재의 체제를 한 20년간 한 3번만 불러가면 아마 한국은 형편없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스위스까지는 가기는 힘들지만, 프랑스 정도는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와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혼합되는 이런 정도의 선진국형 정치체제를 이런 사회적 사시 총선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국민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얘기했고요. 네.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득을 마을 자치활동의 성공사에서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는 25년 전에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에서 1.8에, 근데 지금은 1.8의 적정 출산율에 도달했죠. OECD 평균이 1.5인데 1.8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출산 보육수당 정책이 완전히, 여기는 프랑스는 임신했다는 얘기만 동사무소에 임신했다는 얘기만 증명 갖다 주면 바로 200만, 300만이 입금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모든 보육수당 학자금이 계속 지급되는 거죠. 한국은 지금 이 보육수당이 현금 지급률이 47%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는 67%가 넘어요. 거의 부모들이 중간에 장난을 할 수 없도록 그냥 다 수당으로 바로 친구들로 다 줘버려요. 유치원에 거치지도 않고 공공 거치지도 않고 바로 현금 바로 한국 손에
비혼 동거자녀하고 비혼 동거자녀의 차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프랑스는 비혼 출산율이 62%인데 한국은 2.4%밖에 안 돼요. 한국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 해가지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지금도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들은 다 지금 홀트 아동 복지로 지금 해외로 수출되고, 아니 해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웃기는 나라예요. 지금. 빨리 법제도를 지금 출산율이 0.65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법제도 정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아직 어린 소녀들이 낳은 아기들 아직도 저희 화장실에서 버리는 게 나오고 홀트하는 것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바꿔야 되고요.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에 가까운 교육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도 대학 평준화되고 무상교육이 되면요, 사교육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등골이 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목사님들, 신부님들 지금 다음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스페인하고 그쪽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위 지역 자치단이 집권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저녁에 쓰라고 그러면 학교장 교사들이 절대 반대해요. 자기들이 이중으로 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시청이 협약을 해서 딱 6시간 되면 6시 이후로는 초중고등학교나 공공시설이 시에서 재정을 다 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공무원을 다 배치합니다. 그러면 밤 6시부터 12시까지 시민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NGO들이 힘들게 월세 내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의 몽골소금 같은 데는 한 마을인데, 거기는 이제 해남도 주민자 대상을 받은 건데, 마을 사람들이 5,000명이 단톡방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애기 안 보인다 그러면 한 5분 있다가, 야, 니네 애기 게임하고 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있다. 5,000명이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몽골 도서관에 1층부터 3층까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80개 동아리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가 이제 꼴을 못 보고, 야, 그거 내놔, 우리가 할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와서 몽골 도서관 관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6시 땡 하면 주민들이 한 명도 안 계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말아가지고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임대 내가면서 또 동아리를 벌리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치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주의 공동체와 지역공유 자치제의 융합, 아이들이 좋은 공동체 육아와 고인, 고령 노인 안심 돌봄 시스템. 뒤에 나오니까 프랑스가 한번 이제 아까 중에 프랑스가 성공한 건 그런 걸 다 하는데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보내고 읍면동자 선수체를 통해서 마을 자치정부를 만들 수 있는 자치분권 체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프랑스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육아수당을 더 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읍면동 단위에서 15분 생활권 거리 안에서 공동육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도 양로원이나 요양병 가지 않고 사회적 공장형 노인 돌봄 서비스 시설이나,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아예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아예 1층은 다 사버려요. 아마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하고 시장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대형 아파트 단지는 아예 1층은 다 지방정부가 사버려가지고 거기를 다
그래가지고 그 사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요양보호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소위 직원 조합원이고 나머지는 지역의 지역의 지역민들이 거기 자원봉사 후원 조합으로 가가지고 그런 노인들을 다 아파트 자기 동네에서 다 돌아가면서 돌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뭐 100억 이런 식으로 때려내니까 그 돈 가지고 다 그걸 운영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중간단계 자치, 광역시도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 돈을 누군가가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주민단에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다 빼먹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다 돈이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처럼 스위스가 다 하는데 왜 한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금융가 해가지고 저투자 문제 해결하죠. 그 다음에 양로 가지 않고 저런 공동 돌봄 시설을 다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물론 어떻게 되냐면 휠체어도 탈 수 없는 사람은 요양병원에 모셔야 돼요. 휠체어를 탈 수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 1층에 다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문턱 낮추고 휠체어 타고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가 초과밀화 때문에 파리도 엄청나게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수도권 대도시 시민들이 농산어촌에 세컨하우스를 가지면 임대도 해주고 대출도 해줘가지고 파리 시민들이 농산어촌에 별장을 다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재택근무자 많고 프리랜서들이 많으니까 그냥 파리에서 한 3일 살고 나머지 4일은 농산어촌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가들 이런 사람은 도시에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이제 많이 빠져나가니까 파리가 꿀렁꿀렁해져 버리니까 그 꿀렁꿀렁해지는 주택 이런 시설들 다 지방적으로 사버려가지고 다 커뮤니티 시설을 다 만들어버리니까 파리가 얼마나 쾌적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농산어촌에 내려가니까 거기서 소비를 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거기서 농산어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가성비 6씩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애 3명이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공동체가 잘 돼 있으면 애 5, 6명이 이루면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프랑스는 도농기로 공생마을 건설해가지고 이 지역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 소멸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거짓말이고 상당히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해도 제가 이제 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은 측면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버리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수도권의 땅값이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좋게만 하면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하고 주택을 매체 가진 사업자에는 그냥 이게 수도권이 이렇게 초과밀의 상태가 돼야 내가 가진 집 채채값이 10억, 15억짜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돼버리면 한 7억, 8억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거의 다 빨대를 꽂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양이를 갖다가 생선을 맡겨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한 얘기를 시작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요. 주민자치 법제화 운동도 해야 되고 지역주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여기 남양주시에 계신 종교인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건
호세마리아 신부 지역 장업재단 얘기하려면 좀 길은데, 호세마리아 신부는 스페인 몬도라고 지역을 이제 꿈의 천국으로 만드는 협동조합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아이들 장업재단, 장학재단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신부님이 장업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나 사업가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외지를 보내요. 스페인 마드리드, 그다음에 하버드야 이런 유학까지 유학비를 대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외지에 공부하러 가지 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게 기업을 키워요. 그래야 니네들 나중에 가면 나중에 외지에서 경험을 가지고 다시 몬드라고 와가지고 이 기업을 일으키는 게 해라.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자본주의 사고를 가르치면 절대 안 오죠. 근데 호세마리아 신부는 전형적인 기독교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면 이게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악마의 맷돌로 변해가지고 지역과 공동체를 상당히 구속으로 깨버릴 거다. 너희들이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공부해서 돌아와가지고 여기를 지역과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인류사의 미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이 호세마리아 대학을 받은 애들이 마드리드야 하버드에 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올 때 그러냐면 하버드 대학이나 보스턴 그런 대학하고 분벽한 몬도라고하고 마드리드라고 미국의 보스턴을 삼중축으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몬도라고는 우리나라 강원도의 정성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걸 서울과 뉴욕을 연결해가지고 자기들 호세마리아 신부 장업재단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공부학자는 되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업자는 되죠. 그리고 뉴욕에서 창업해라. 근데 몬도라고 같이 연결해라. 삼중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몬도라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아이들이 외부 유출되지 않고 지역을 멋있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종교인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대학은 계속 얘기했지만, 마을대학은 이제 이을 때 그래서 초목걸처부터 초중고대학 수시원까지 가는 시스템이고, 아까 말한 마을 통합대는 사시사철 절기에 따라 마을 대수에 따라 마을 잔치를 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을 주치위원과 사회적 동작의 모임 돌봄 서비스 이런 걸 유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한 예를 들게요. 화천의 최문순 군수가 화천의 읍내에다가 5층짜리인가 건물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화천 국민들 아이들은 애 낳으면 산후조리원을 만들어놓고 애를 낳으면 다 여기 와서 할 수 있게 만들고, 어린이집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의 하천군 예산이 4천억인데 그게 250을 책정해가지고 하천군 아이들은 대학 유학까지 전액 주겠다. 그런 돌봄 시스템, 노인 돌봄 이런 걸 저출산 차원에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이거 거예요. 아니, 군수님 그렇게 해버리면 군 재정 없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재정이 4천억인데 그 중에 250억은 10분의 1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블록 가고, 아니, 화천군에 이미 국가 FOC 기본 도로 이런 거 다 잘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고, 있는 거 더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런 예산, 토목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모아서 아이들 저출산을 어떻게 출생률 높일 건가, 노인 돌봄을 어떻게 할 건가, 이쪽에 예산을 들이부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양주 꺼졌습니다. 뭐 남양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으로 공간이 사고 활동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고출산 고성장 시대에는 교회 성당 사찰이 신도가 처음 밀려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이게 저출산 저성장 소멸의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교회가 큰 교회나 큰 사찰 따라 다른데 작은 사찰들은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은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본당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려고 하냐.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를 좀만 바꾸면 돼요. 작은 교회는 본당을 갖다가 이쪽 부엌을 만들고 완전히 무슨 강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의자를 전기식 의자로 다 만들어버리면 얼마든지 작은 교회 뭐 100평이라고 그 주민들이 와서 뭐 댄스도 하고 별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엌을 이렇게 주는 공동 부엌실이 있고 그러면 성수가 예배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기다가 평상시에는 이게 십자가 있는 부분을 여기 스크린으로 가려버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뭐 이런 그 성화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LED 시스템으로 완전히 조명으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반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커뮤니티 시설로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수요일날 예배 볼 때나 일요일날은 이 벽면 같은 거 LED 그 시설로 완전히 바뀌어서 거룩한 성소로서의 모습이 분위기가 다 느껴질 수 스크린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런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까 말한 문시아 싱킹이나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본당만큼은 거룩한 성소이 지킨다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현성과 같이 클 때는 뭐 본당하고 구석시설 얼마든지 그걸 여러 가지 용도로 지역의 공동 돌봄 시설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나 사찰이 지역의 커뮤니티 허브가 되게 할 수 있고 늘 친밀한 공간으로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걸 이제 시정부나 지방정부나 이런 데하고 얼마든지 그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 지방정부는요 그런 건물에 시설 놓으면 또 공무원들을 뽑아야 돼요. 공무원들 뽑아야 되면 또 예산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만약에 교회나 사찰들이 하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시스템 돼 있죠.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뭐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정부가 정해진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금융 시스템 최저 얼마 150만원, 200만원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서 하면은 괜히 뭐 주민들한테 헌금 강조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심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잘 하시는 목회자나 스님들이 꽤 많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여기저기 그 모범사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공간을 아주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 정치인들, 지방정부, 시장이나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공적기금 같은 것들이 저런 리모델링 사업에 이 구간화 이 사업이 책정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건 없고요. 하천의 예를 들면 분수가 나만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분수가 1만원짜리 청년 아파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몰려간 적이 있는데
한 5년 만에 하는데 왜 매년 하냐. 근데 이런 하청구수 논리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한교회 신앙으로서도 뭔가 그런 것들, 소위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이게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토건업자들과 이 지방정부의 이 승강관계, 공생관계에는 뭐 불편한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끊어내고 이쪽에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뭐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참 좋은 사회로 우리가 발전이 된다면 얼마나 긍정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이제 공무원 불자들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 뭐예요? 불자. 네. 불자 절에 오시면 공무원 불자. 네. 구리시청에 또 근무하고 남양시청에 근무하는데 요즘 이분들 걱정이 그래요. 월급날이 되면 월급 출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 시청이요? 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현 정부가 모든 지원금 자체를 다 끊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대폭 지금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정부는 어땠냐? 그때는 너무나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이런 독재를 뭐라고 얘기해? 뭐 검사 독재 남들은 그러는데 이러한 이 깡패 정치나 깡패 사회가 조성되는 어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러한 이론을 좀 듣다 보니까 좀 너무나 가슴도 아프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이 길인데 지금 현 사회에서는 너무나 암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선거판 지금도 뭐 선거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런 이 거대 그런 공산당도 아닌데 좀 더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소수 정당들이 좀 대폭 좀 성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 민주당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는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배려놓은 집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부터 이런 각성을 좀 통해서 저런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 생각도 바꾸고 또 접근도 좀 바꾸고 그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87, 6월에 그 민주헌법 제7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가지고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또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 보수 쪽에 범사회라는 게 있어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소위 그 태극기 부대나 그 노라이트 이런 사람들을 좀 빼고 좀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한 500개 모여있대요. 그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참여연대 경신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180개 모여있는 시민단체 연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직접적으로 개혁운동하는 사람들, 저처럼 이제 사치문건운동하고 이런 단체들이 한 8개 모여 있어요. 그건 이제 개혁, 정치개혁, 마민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개 단체가 모여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개혁, 정치개혁,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민회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민회에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논의를 해서 야, 마을에 이제 운동부 선수치를 한 거기다가 100억씩 저기 예산을 재정 분포를 하자. 시민회에서 만약에 높은 점수가 나오면, 높은 그 참석률이 나오면 그걸 국민투표로 붙이자.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시민회에 논의가 되고 읍면동력 선출제 이런 것도 도입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남양주 정치인 평균경제도 그런데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인 발언도 하시고 시민의 팔이 깔리는 스님 나오셔서 패널 발언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이번에 나는 뭐 민주당 압승하면 민주당이 할까봐 저는 아무리 요런 짜고자고 뺄 거예요. 그러니까 범국민 만들어서 제2의 민주화 운동체인 범국민 만들어서
그 개혁도 하고 뭐 시민회도 만들고 주민자치 뭐 이런 법도 만들고 해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압승해야 된다. 이런 개고 저리 개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런 핑계 저 핑계 다 이거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